여기 학생 식당에서 학식을 제공하는 중국인 영양사 때문에 한국이 고기조차 못 먹는 가난한 나라라고 오해했다던 독일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베를린 대학교를 온 한국인 학생이 영양사로 고용되고 난 후 처음 먹어본 학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학교를 자퇴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독일 학생 식당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네슐라라고 합니다. 베를린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저는 매번 점심시간이 될 때면 대학교 기숙사의 학생 식당을 자주 이용했었는데 얼마 전 중국인 영양사가 오고 난 뒤로는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인 영양사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를린 대학교의 학생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상한 냄새의 요리는 물론 박쥐를 이용한 학식이 나오기 일쑤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대체 이게 무슨 기괴한 음식의 학생 식당이냐며 기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영양사는 오히려 이러한 중국만의 특별한 요리들은 돈을 주고도 먹지 못하는 것이라며 학생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거면 전부 학식 신청을 그만두라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입맛이 가난한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고 특별함도 없는 한국의 한식이나 먹으러 가라는 험담까지 했는데요. 중국인 영양사는 종종 학생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면 뜬금없이 테이블로 찾아와 중국 요리의 맛이 기가 막히지 않냐는 질문과 함께 동영상으로 한국의 요리들을 보여주며 한국은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나라인데 중국의 요리들을 먹을 수 있는 이곳 대학교 학생들은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보이기도 했죠. 결국 중국인 영양사분의 맛도 없고 고약한 학식 구성 때문인지 학생 식당의 이용률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학생회장 소속 친구들과 회의를 통해 영양사를 교체해야 된다는 탄원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자는 의견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학생회 소속 중 평소 한국 여행도 자주 가고 관심이 많았던 친구 피치는 중국인 영양사의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고 마침 대학교 방학 기간도 코앞에 있던 터라 저와 몇몇 학생의 친구들은 그룹을 만들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중국인 영양사분은 저희에게 한국 같은 나라는 가난해서 박쥐나 고기도 못 먹는데 너희는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에 저는 한국이 정말 가난한 후진국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와 학생회 소속 친구들은 한 개월 뒤 도착하게 된 한국에서 그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 통로에는 이미 수많은 레스토랑, 야외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던 것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인 손님들은 저희는 비싸서 먹어보지도 못한 스테이크나 고기 요리를 평범한 듯 먹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더욱 신기했던 것은 공항 내부에 이러한 야외 식당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직 독일에서는 공항 내부에 식당이 있기는커녕 너무나 심각한 도난과 범죄 문제 때문에 그 흔한 커피숍조차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한국의 공항 내부에는 비싼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은 물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급 카페가 심야까지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100% 가난한 나라라고 거짓말을 하던 중국인 영양사분의 말은 그저 의미 없는 열등감에 불과했고 오히려 한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 독일보다 더욱 부유한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평소 항공 여행을 자주 해왔다던 피치는 환호성을 지르더니 보여줄 것이 있다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약 5분 뒤 피치의 뒤를 따라 공항 중앙 통로에 도착한 저는 순간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 통로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 뷔페 시스템이 공항 통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마치 독일에서는 비싸서 이용해 보지도 못했던 출장 뷔페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피치는 인천공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이러한 음식 홍보 뷔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에게도 한 번씩 먹어보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나라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물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한식. 반찬들이 그저 무료로 외국인들에게 전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과 외국인들 모두가 정해진 순서에 맞춰 시민의식을 지킨 줄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이러한 비싼 뷔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시민의식이 낮은 독일인들에 의해 모든 반찬이 전부 5분 만에 없어졌을 것이 분명한데 오히려 옆에서 뷔페를 구경하던 한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먹는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친절을 보여주며 한식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고 이것은 영락없는 최선진국의 높은 시민의식 모습이었어요. 또한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고기를 무한정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피치는 당황한 저의 표정을 보더니 한국인들에게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고유의 음식이라며 가난한 나라 중국과는 비교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뿌듯함을 보이더군요. 독일에서는 비싸서 고기를 제대로 먹어본 적도 별로 없었는데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던 뷔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돈이 남아도는 국가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였고 한국을 처음 경험한 학생회 소속 몇몇 친구들도 이렇게나 부자인 나라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다며 음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한식은 중국인 영양사분이 제공하던 이상하고 냄새나던 중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였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학생 식당을 한국인 영양사분으로 무조건 교체해서 고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번뜩였었죠. 하지만 한국의 선진국이라는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공항에서 제공하는 한식으로 간단한 점심을 마친 뒤 피치는 일단 호텔에 짐을 풀고 서울을 구경해보자며 공항 철도를 타자고 했고 저는 그 순간 큰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공항에 철도가 있을 수 있다니 저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워서 피치에게 거짓말이 아니냐며 한국이 대단한 부유 국가인 건 맞지만 과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치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니 그저 따라오라는 말만 했는데요. 그리고 약 10분 뒤 공항 무빙워크를 통해 이동한 저는 눈앞에 보이던 표지판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공항철도 터미널이라는 표지판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선진국 교통인프라가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아직 독일에서는 공항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거의 무조건 거액의 돈을 주고 택시를 부르거나 주위 모르는 사람들과 차를 타기 위한 카풀을 해야만 해서 힘들고 번거롭게 집으로 가야만 했는데 한국은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스쿠터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죠. 그리고 역시나 난생 처음 탑승해 본 한국의 공항철도는 그 내부마저도 대단했는데요. 탑승할 때마다 좌석에서 빈대가 나오고 아무런 에어컨과 전기 콘센트도 없던 독일의 열차와 달리 한국의 공항 열차는 좌석마다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은 물론 전기 콘센트와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욱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열차 내부 복도에서 쓰레기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일반적으로 독일의 열차는 쓰레기통이 제공되는 곳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열차 복도 바닥에 쓰레기를 임의로 버려서 마음대로 모으는 더러운 문화가 있는데 한국의 공항 열차는 내부에 쾌적한 쓰레기통은 물론 호텔보다 깨끗한 화장실까지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인지 대부분의 승객들이 노트북을 하며 공항 열차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한 한국인 승객은 비싼 노트북의 도난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지 노트북을 좌석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놓은 채 낮잠을 자는 모습까지 볼 수 있더군요. 이미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나 삶의 수준은 독일과 중국은 따라잡을 수도 없는 부유. 국가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였고 저는 그제서야 왜 피치가 평소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노래를 불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 전기 콘센트로 휴대폰을 충전하며
와이파이를 이용하니 그저 천국이 따로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소속 친구들도 이렇게나 살기 좋은 한국에서 대학생 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한국으로의 교환 학생도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편안하고 놀라운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피치 또한 한국에 와서 신이 났는지 서울 도심에서도 알려줄 것이 너무나 많다며 호들갑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걸어보는 한국의 길거리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지만 치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독일보다 훨씬 다니기에 편리했고 그렇게 저와 학생의 소속 친구들은 피치의 뒤를 따라 숙소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의 행복도 잠시 저희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숙소까지는 도착하기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시간 갑자기 하늘에서는 태풍 같은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급작스럽게 내리는 엄청난 양의 폭우에 신발까지 전부 젖어버려 더는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날씨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도 방수 가방에 여분의 옷을 넣어 놓았기에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은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젖어버려 몇몇 친구들에게는 감기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피치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자신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며 옆에 있던 주차장 건물로 향하기 시작. 저는 피치가 완전히 미쳐버렸나 싶어서 주차장으로 가야 할 시간에 빨리 숙소로 걸어가자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피치는 자신을 믿어보라는 말을 하고는 주차장 건물 지하 내부로 들어갔고 결국 저와 학생의 소속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치의 뒤를 따라 지하 주차장 건물에 도착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마치 스파시설과 같은 깨끗한 샤워시설이 상당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따뜻한 온수로 샤워를 하며 머리를 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주차장 건물에 샤워시설이 있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화 같은 장면에 피치에게 이곳은 뭐냐고 물어보았고 돌아온 피치의 대답은 꽤나 충격적이었죠.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간이 샤워시설이 공용주차장 곳곳에 설치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이었고 특히나 따뜻한 온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의 모습은 저에게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저희와 같은 급작스러운 폭우 피해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샤워시설 바로 옆에는 옷을 급속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마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똑똑함과 말도 안 되는 편리한 인프라에 그만 체념하고 말았죠. 한국은 감히 중국이나 독일이 넘볼 수도 없는 도시 인프라 시설들이 그저 평범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이었고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주차장 샤워시설에서 샤워기에 물을 트는 순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에서 아무런 석회나 불순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최근 석회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수돗물에 섞여 나오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는 물을 따로 받아 끓인 다음 식혀서 목욕물로 사용해야 할 정도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주차장 샤워시설은 물을 틀자마자 나오는 물에서도 아무런 불순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나 투명하고 맑은 물이 샤워기를 통해 그대로 나오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동료들도 이러한 기적을 눈으로 마주한 것인지 바로 옆에 샤워부스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환호성이 들려오고 있었죠.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너무나 평범한 샤워 시설이겠지만 항상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저와 학생들에게는 기숙사의 지옥 같은 불순물 샤워를 잊게 해주는 천국에 가까웠고 이러한 깨끗한 물이 공용시설에서마저 나오고 있는 모습에 한국인들의 가정집은 대체 얼마나 천국일까라는 부러움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가정집에서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호스, 샤워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게 샤워를 할 수 있었고 샤워장 바닥에서 따뜻한 온돌 난방까지 느껴지는 발의 감촉은 정말 한국으로 이민이 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약 30분 만의 시간으로 샤워부터 옷의 건조, 심지어는 신발 건조까지 전부 완료할 수 있었던 점은 이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비에 젖어 추위에 덜덜 떨던 다른 친구들도 한국에 주차장 샤워 시설이 없었다면 아마 100% 감기에 걸렸을 것이라며 상쾌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단순한 샤워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에 도움을 주는 편의시설들이 도심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공원 내부에서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피치에게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독일에서는 공원이 꽤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늦은 오후 시간이 되면 쥐들이 공원을 뒤덮어버려서 편안한 휴식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고 쾌적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공원 내부의 벤치에 앉아 편안하게 무료로 제공되는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강공원 근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최선진국 부자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한국을 전혀 모르던 친구들에게 전송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약 일주일 동안 방학 시간을 보낸 저와 학생의 소속 친구들은 여행 마지막 날 저희가 경험했었던 인천공항 한식 뷔페의 동영상을 편집해 독일 대학교 학생운영관리위원회에 전송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인 영양사로 학생식당 운영 관리를 교체하겠다는 통쾌한 답변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이 끝나고 저희가 독일의 학생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던 중국인 영양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저희에게 익숙한 한식의 모습은 물론 정말 오랜만에 학생식당 전체가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국인 영양사로 교체되고 난 직후 학생들에게 퍼진 저희의 한국 체험기 때문인지 학생식당에는 끝도 없이 학생들이 밀려들어왔고, 맛과 영양, 그리고 보기도 좋은 한식의 힘이 합쳐지며 저희 기숙사 학생식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던 것이었죠. 독일에서도 맛있는 한식을 먹고 있는 지금 저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대학교의 학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떤 미국 여학생이 친구에게 절규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여대생 제시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 친구 루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루나는 둘도 없는 정말 친한 친구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라 부모님도 모두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제 친구 루나는 공부도 정말 잘해서 명문대라 불리는 학교에도 입학했어요. 저희는 학교 끝나고도 늘 함께 붙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나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했고 무려 1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루나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평소 한국의 교육열과 교육 문화에 무척 관심이 많았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BTS밖에 몰랐기 때문에 일본도 아니고 굳이 한국에서 1년이나 교환학생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루나가 한국 교환학생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일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루나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연락을 하는 게 무척 어려웠어요. 간혹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학교 끝나고 5시가 되면 루나는 새벽 1시라 길게 연락하는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제 친구 루나가 외딴 나라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려나 무척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루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진을 보여줄 때면 정말 행복해 보였고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며 저도 꼭 와봐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맞춰주면서 그래도 타국에 가서 씩씩하게 생활하는 친구가 대단하고 적응을 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루나가 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루나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수다스럽고 늘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습니다. 집에 박혀있는 일이 거의 없고 늘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교적인 친구였죠. 그런데 한국에 다녀와서는 이상하게 만나자는 저희 제안도 거절하고 늘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1년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다 와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국 가기 전에는 늘 찰싹 붙어 있던 저와 미국에 돌아와서 한 달 가까이 잘 만나주지도 않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미국에 돌아오면 저와 함께 늘 가던 카페에 가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에게 줄 선물도 잔뜩 사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돌아와서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지 혼자 마음 아이를 무척이나 했습니다. 루나는 제게 너무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루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직접 만나봤더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루나 어머니는 루나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한국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엄마에게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집에서도 늘 풀이 죽어 지내서 걱정이었다며 친구인 제가 잘 얘기해 봐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루나는 루나 어머니랑 친구같이 지내고 늘 제잘제잘 말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애가 속 얘기도 잘 안 하고 있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척 걱정이 될 만도 했어요. 저라도 꼭 루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보고 얘를 다시 원래의 긍정적인 친구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루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루나, 나 제시카야. 그동안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락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자 루나가 자기 소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너무 좋고 계속 거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과 친구 모두 놔두고 무작정 가려고 하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년밖에 안 살아보고 무슨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미 루나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이민을 결심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문화가 너무 좋다고 자긴 이미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BTS밖에 모르고 지금도 휴전 중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인데 그 위험한 나라에 가겠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루나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어요. 루나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함께 지낸 사람들과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로 지냈고 그 정을 잊지 못해서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고작 1년 지낸 사람들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된다는 걸 저는 믿지 못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매우 심한 나라예요.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대 개인적인 질문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와 루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속 얘기도 쉽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루나는 시장에 두세 번만 가도 시장 아주머니께서 루나를 알아보시고 겉옷 따뜻하게 입으라며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서비스로 다른 상품을 챙겨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애초에 다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더 말도 안 되는 건 공짜로 절대 상품을 주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산 만큼은 그만큼의 결제를 해야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한국의 어머니들이에요. 루나가 교환학생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숙사 친구 어머니들이 루나의 반찬까지 챙겨줬다고 해요. 루나가 미국에서 와서 한국의 자극적인 음식을 잘 못 먹을 수도 있겠다고. 한국 음식 중에서도 불고기나 덜 맵게 만든 떡볶이 같은 반찬을 함께 먹으라고 싸줬대요. 어떻게 자기 자식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챙겨줄 수가 있죠. 혹시 루나가 지낸 곳만 그런 게 아닐까 물어보니
루나와 함께 교환학생을 왔던 다른 친구들도 하나같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칭찬했다고 해요. 루나가 들었던 사례 중 일부를 말해보자면 작게는 고향에 직접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 한국의 시골 생활을 알려준 친구부터 시작해서 아플 때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하나같이 친절하게 대해줬던 일까지 다양했어요. 사실 저는 루나의 말만 듣고서는 이런 건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이런 정문화 말고도 루나가 결정적으로 이민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이래요. 앞서 말했다시피 루나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이 1950년대 전쟁을 겪고 IMF 원조를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는 교육 때문이래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LG, 기아, 현대 이런 기업들도 모두 한국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땅이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국이 성공하려면 교육밖에 없는데 한국은 그 불모지에서 교육 하나로 우뚝 섰다고 루나가 설명했어요. 1950년 이후부터 지금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외화를 벌어서 그 돈을 기반으로 엄청난 국가 교육을 통해 이렇게 성공했다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루나의 설명만 들었는데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휴전 중이라는 것밖에 몰랐지만 그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니 어쩌면 루나가 한국에 가서 전공을 좀 더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루나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동안은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고 1년 동안 가봤다고 해도 한 번도 유튜브에 한국을 쳐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속 한국은 정말 다채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루나 어머니께서 충격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루나가 한국을 다시 너무 가고 싶어하고 우울해해서 어머니가 직접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며 루나와 한국을 가보려고 하는데 저도 함께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옛날이었다면 비행 시간도 멀고 굳이 관심도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달랐거든요.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루나는 들떠 보였어요. 저도 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하고 루나 어머니 그리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드는 생각은 여기가 정말 휴전 중인 나라 맞아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승무원이나 공항 직원들이 하나같이 친절하더라고요. 루나가 말했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어떤 건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루나의 교환학생 시절 친구였던 다현이라는 친구가 저희를 마중 나와주었어요. 다현이는 웃는 얼굴이 참 예쁜 친구였는데 루나 어머니께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정말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저희는 다현이의 안내로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철도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 하나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지하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지하에서는 휴대폰을 쓸 수 없으니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주변 모든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루나에게 사람들이 저장해서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보고 있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루나는 웃으면서 인터넷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루나도 한국 처음 와서 정말 깜짝 놀랐대요. 미국은 지하에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거든요. 거기서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데이터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와이파이까지 빵빵하게 터져서 동영상을 끊김없이 보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나라라니 한국은 소프트웨어 IT 강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다현이 부모님께서는 루나 어머니가 한국까지 먼 길을 오셨는데
첫날 저녁은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직접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다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현이 집 식탁에 온갖 갖가지 음식들이 쫙 늘어져 있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뿐 아니라 큰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들까지 뷔페 같았어요. 어떻게 먹는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주로 코스 요리로 손님들이 방문하면 음식을 차례차례 내어주는 문화인데 온 음식들이 이미 상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러자 먹고 싶은 것부터 알아서 마음껏 드시면 된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 그제서야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미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미국 음식들보다 훨씬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볼 때는 한국 음식이 다 빨간색인 줄만 알고 사실 한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좀 싫은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음식들이 하나같이 정갈하고 채소들이 많아 먹고 나서도 매우 건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챙겨온 와인을 선물로 드렸어요. 사실 대접해 주신 거에 비해 너무 약소했지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줄 몰랐다며 오히려 더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정성이며 초대해 주신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루나가 말했던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렇게 따뜻한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을 나오면서 더 경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엘리베이터 호출을 하더라고요. 사실 엘리베이터는 미국에서도 신식 건물을 이용할 때 타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타긴 했어요. 물론 가정집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앞이 아니라 집에서 호출을 하고 도착했다는 알람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루나에게 한국은 모든 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동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들어왔다는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에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생활하기에 진짜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한국 아파트에 살면 정말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나도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점은 집 앞에 보라색깔 작은 천으로 된 박스가 있길래 다현이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택배래요. 택배가 새벽에 도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일단 우편이나 택배를 한번 시키면 거의 잊어버릴 때쯤 돼야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날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배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시키면 된다고 해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저는 덜렁이에 깜빡깜빡하는 스타일이라 준비성이 없어서 늘 필요한 물건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는데 저를 잘 아는 루나가 제시카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살면 바로바로 택배 시키고 너무 편할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루나 어머니께서는 오늘이 첫날이지만 한국이 너무 좋은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루나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기자로 세계 곳곳을 많이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나라를 가보셨는데 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니 한국이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자기 조국 미국을 떠나 같은 유럽도 아니고 멀리 한국까지 간다는 게 정말 걱정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와보시니 안전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대. 우선 저희가 호텔로 돌아오는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온 거리에 불이 다 켜져 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매우 안전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늦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뉴욕에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 늘 경계하면서 돌아다니곤 하는데 말이죠. 대낮에도 소매치기나 강도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또 루나 어머니께서 치실을 깜빡하셨는데 호텔 바로 밑 편의점에서 금방 사올 수 있었어요. 편의점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것도 놀랐고 미국에서는 보통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지 않는데 여기는 밤늦게도 편의점
식당 모두 다 문을 열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편리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명동을 구경할 때였어요. 갑자기 제 배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일단 한참 찾아야 할 거고, 휴지가 가방 안에 있는지 한국 돈으로 잔돈이 있는지 머릿속에 복잡했어요. 루나에게 이제 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고 상황을 말하더니 루나가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다가 휴지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지하철역으로 가서 보리를 해결하면서 와,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럽 여행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깔끔하게 관리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고, 그게 공짜라니. 그런데 공짜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느껴졌어. 뉴욕 와보신 분들은 센 강에서 오줌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뉴욕은 더러워요. 곳곳에 쓰레기도 많고 길거리 관리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어쩌다 노상 방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미국에도 한국처럼 무료 화장실이 생기면 뉴욕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할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시민의식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똑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가보고 거기서도 한국 조상들의 우수한 능력과 뛰어난 예술성을 보고 감탄한 것도 많지만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더 마음속 깊이 남더라고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루나 어머니는 루나에게 한국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단 한국에 정착할 때까지 스스로 열심히 돈을 모은 후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거시고요. 루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루나가 왜 굳이 머나먼 한국까지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여행을 다녀와 보니 루나가 멋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살 용기는 없지만 루나가 열심히 돈을 모아 한국에서 정착하면 루나와 함께 서울 말고도 다른 멋진 지역들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다현이 말로는 제주도나 경주, 부산 그리고 동해바다도 정말 멋지다고 추천해 주었어요. 벌써 다음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되네요. 아무튼 루나가 얼른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 한 여성이 치마 밑으로 피를 흥건하게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승무원이 이 여성의 몸을 세게 붙잡으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도록 입에 무언가를 물립니다. 도대체 이 비행기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출신의 23살 아오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고등학교 시절 겪은 일이에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면서 집안이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죠.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남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술병을 들었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셨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척 당황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가 무서웠고 병든 어머니가 안쓰러웠죠. 어른들은 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으셨고 학비 걱정에 학교에 가기도 두려웠어요. 급기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사소한 일들이었죠. 제가 교실에 들어서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제 뒷모습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친구들. 언제부턴가 따돌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주눅 들어 학교 뒷마당 구석에 숨어 눈물을 훔치던 날들이 떠올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체육 시간에 제가 공을 놓치면 역시 가난하면 운동도 못한다니까라는 놀림을 받곤 했죠. 그룹 과제에서는 저를 빼고 모둠을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어느 날은 넌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이라도 해야겠다는 친구의 심한 말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절친했던 친구마저 저를 외면한 거였어요. 이런 악몽 같던 나날 중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장 부유한 아이로 소문난 반장 소희의 지갑이 도난당한 사건이었죠. 그날 방과 후 교실은 발칵 뒤집혔어요. 소희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담임 선생님께 달려가 하소연했죠. 갑자기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가 훔쳤을까? 의심의 눈초리들이 교실을 흘렀죠. 그 순간 누군가 날카롭게 외쳤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당황한 나머지 더듬거리며 항변했지만 아이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급기야 담임 선생님이 날카로운 음성으로 물으셨죠. 하지만 소용없었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도둑으로 낙인 찍혔어요. 억울함에 치를 떨며 복도를 헤매던 그때 한 친구가 불쑥 다가왔어요. 바로 전학생 세라였죠. 울먹이는 제 모습에 세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라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 기분이었죠. 우리는 먼저 CCTV 영상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교실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촬영 시간대를 유심히 살피던 세라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어요. 세라의 날카로운 눈에 감탄했죠. 우리는 이 단서를 가지고 소희에게 달려갔어요. 세라가 따져 물었죠. 처음엔 발뺌했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할 말을 잃더군요. 결국 소희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소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회사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원망이 컸던 거예요. 저에게 앙심을 품고 모함한 거였죠. 담임 선생님께 CCTV 증거를 보여드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소희를 따끔하게 꾸짖으시고는 전교생 앞에서 제 결백을 알려주셨어요. 그제야 악몽 같던 누명을 벗을 수 있었죠. 핍박받고 오해받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세라가 아니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죠. 아이들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다독였지만 사실 마음 한편이 쓰렸어요. 겉으로는 용서한다 했지만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더군요. 그런 저를 세라는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왕따는 자연스레 사그라졌어요. 아이들도 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거두게 되었죠. 저 역시 더욱 당당해졌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어요. 빈털터리 신세였지만 꿈은 있었죠. 바로 하늘을 나는 승무원이 되는 거였어요. 세라와 함께 꿈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세라와 저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세라는 대학에 진학해 승무원의 꿈을 향해 달려갔죠. 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죠. 그럴수록 승무원의 꿈은 멀어져만 갔어요. 준비할 시간도 돈도 부족했거든요. 가끔 세라와 전화통화를 하면 자격증 공부와 어학, 공부로 바쁜 세라의 이야기가 듣고 싶기도 했지만 뒤처지는 기분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런데 세라에게서 깜짝 선물이 도착했어요. 승무원 자격증 교재와 영어 회화 교재였죠. 세라가 직접 골라서 보내준 거였어요. 편지에서 세라는 제가 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먼저 승무원이 돼서 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너무 고마워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퇴근 후 늦은 밤까지 세라가 보내준 교재로 공부했죠. 세라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잊지 않고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후 세라가 승무원 면접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대한항공이었죠.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에 취업한 친구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세라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죠. 세라는 승무원이 된 후에도 저를 잊지 않았어요. 휴일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넸죠. 승무원이 된 세라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라는 기회가 될 때마다 승무원 시험 정보도 알려줬고 면접 팁도 알려줬어요. 세라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죠. 아침이면 거울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고 밤마다 영어 회화를 연습했어요. 3년간의 준비 끝에 전 승무원 시험에 도전했어요. 필기와 실기를 합격하고 면접까지 보게 되었죠. 그런데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세라가 해준 말이 스쳐 지나갔죠.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마음을 진실되게 전했어요. 면접관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떨렸지만 당당히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모두 세라 덕분이었죠. 그리고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전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거예요. 세라에게 바로 연락해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세라는 너무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줬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죠. 대한항공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제가 담당한 건 뉴욕행 비행이었죠. 그 비행엔 운 좋게도 세라도 함께 하게 됐어요. 세라는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실력과 노하우를 인정받는 베테랑이었거든요. 세라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긴장되더라고요. 그날따라 기내는 승객들로 북적였어요. 비즈니스석은 주로 출장 가는 비즈니스맨분들로 가득했고 이코노미석은 가족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이코노미석 맨 뒷자리를 담당했어요. 기내식 서빙이 한창일 때였죠. 제 섹션의 한 승객이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남자 승객 옆에는 아이돌을 데리고 있는 부인 승객도 보였죠. 얼른 달려가 봤더니 그 승객이 시판을 들어 보이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주문한 건 베지테리언 식사였어. 근데 왜 내 식판에 닭고기가 있는 거지? 당신 제대로 확인은 한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 특별식 주문 내역을 꼼꼼히 챙겼는데 실수가 있었나 봐요. 승객의 눈빛은 매섭게 저를 향하고 있었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의 이마를 밀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울지 말자라고 계속 속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승객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세라가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재빨리 승객에게 사과를 건넸어요. 그리고선 저에게 단호하게 식사를 가져오라 지시했어요. 저는 재빨리 갤리를 뒤져 식사를 찾아 들고 왔어요. 세라는 직접 그 식사를 승객께 전달하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승객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승무원들의 쉼터에서 세라가 절 불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화가 난 승객 앞에서 당황하기보단 공감의 자세가 우선이라고요.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불편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단호하게 말한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고도 사과하더라고요. 화가 난 승객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걸 미리 예측하여 세라는 더 단호하게 저한테 지시를 내렸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세라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세라의 노하우를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죠. 까다로운 승객일수록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세라에게 배우고 성장해 가던 어느 날 파리행 장거리 비행에서 일이 있었죠. 한창 승객들이 취침에 들어갈 쯤이었어요. 그때 객실을 가로지르는 방송이 울렸죠.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22좌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승객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제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승객분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임산부 승객 좌석으로 달려가 봤죠. 거기엔 이미 세라가 임산부 승객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승객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남편 승객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이내 기장님의 지시가 내려왔죠. 기내에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달라고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 기내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뛰었죠. 시간이 갈수록 임산부 승객의 고통은 심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 승객이 손을 들며 자신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진찰을 시작했죠. 그리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고요. 기내에서 분만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담요, 가위, 소독약, 장갑 등등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장님과도 상의를 하셨죠. 결국 회항은 무리라는 결론이 났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보조하기로 했죠. 세라는 다른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간이 분만실을 마련하고 의사 선생님의 지휘 아래 분만이 시작됐어요. 산모는 힘겨워 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냈죠. 진통에 고통의 산모가 이를 악물며 신음하자 세라가 재빨리 작은 수건을 물려줬어요. 치아를 다칠까 봐 입에 무언가를 물고 힘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수건을 꽉 물고 힘을 내세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세라의 격려에 산모는 온 힘을 다해 손수건을 물고 힘주기 시작했죠. 그 광경에 같이 힘이 났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필요한 것들을 건네드렸어요. 세라도 동료 승무원들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죠. 역시 한국의 국적기 대한항공은 다른 나라의 항공사와는 달랐어요. 분명히 다들 처음 겪는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리 교육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대한항공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러웠어요. 시간이 흐르고 기내에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산모도 승객들도 우리 승무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감동의 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의사 선생님과 세라 동료들이 힘을 합쳐 새 생명의 탄생을 도운 거잖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순산의 기쁨도 잠시 출산 후 산모에게서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기내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어버렸죠. 세라와 의사 선생님은 재빨리 산모의 출혈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피에 젖은 수건들을 치우고 새 수건을 건네는 등 필사적으로 돕기 시작했죠. 혈압이랑 산소 마스크 좀 갖다 줘 어서. 세라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협력하며 산모를 돕기 시작했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온 객실이 피 냄새로 가득했고 분주히 뛰어다니는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의사 선생님의 침착하고 노련한 대처 덕분에 산모의 출혈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저와 세라는 피로 얼룩진 기내를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지쳐 보이는 산모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죠. 세라처럼 승객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진심을 다해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승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7년차 승무원이 됐네요. 이제는 후배 승무원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격려하고 조언해주는 선배가 됐어요. 세라에게 배운 것들을 고스란히 전하려고 해요. 오늘도 비행 준비를 하며 저는 제 승무원 핸드북을 넘겨봅니다.
세라가 써준 조언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소중한 경험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이제 하늘을 나는 건 저에게 일상이 됐지만 여전히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승객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될지 말이에요.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오늘도 탑승구로 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